나가니? 애도 보내려고. 애도 감기 기운 있었는데 걔는 해봤는데 뭐 그건 아니라는데 걔는 지가 그냥 그러지. 하긴 뭐 이런 거는 또 할 수 있잖아. 재민이 정도 아 되면. 그럼 걔는 나왔다가 나까지 생각하면 나는 감기 그 나오나 봐봐요. 어쩌면 더 일이 커지니까. 그래도 오래 아프니까. 코로나 아니라는 근데 병원에서 코로나라고 말 안 하면 코로나 아닌 거 아니지? 그건 모르지. 나는 건강했어 가면서.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으니까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저기 손가락 다 들어. 왜요? 내렸으면 화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수면 떠지 내가 안 보일 걸? 그냥 뭐. 네. 자, 오늘 조금 늦었는데 일단 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볼만하네요. 네, 그 몇 번 들어와 계시네. 제가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저께 수요 포럼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 다시 그 관리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어제 이 컴퓨터 본체가 어제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 노트북으로 부랴부랴 했는데 밤새 오늘까지 본체를 바꿔놓겠다. 그래서 보니까 본체를 바꿨어. 근데 해보니까 본체에 PPT가 그러니까 MS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PPT를 못 읽어 지금. 그래서 다시 또 부랴부랴 어저께 임시로 썼던 노트북으로 좀 갈아 끼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5분 늦었네요. 복습 좀 하겠습니다. 좀 띄엄띄엄 나오는데 뭐 그래도 그 강의실 밴드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한 거 동영상 계속 올려놓고 PPT 올려놓기 때문에 전기가 연결이 되면은 이해가 가실 건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또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니까 중국
과정의 핵심이 승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승탑. 그래서 이번에 승탑을 핵심으로 하는데 갑자기 승탑을 들이밀고 뭐 이게 어깨석이고 이게 몸떨이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전제 조건이 승탑이란 선종의 문파.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종인데 교종은 부처님 말씀 그 문장 문구에 아주 그냥 목을 매는 거고 선종은 그 문자로 이루어진 게 다가 아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해서 선종이 나말 여초 신라말 고려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구산선문이라는 나름대로 문파가 생겼다고요. 문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파의 조상이 되는 스님이 계산조 산문을 처음 열은 스님이 거의 부처님과 동격같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 문파에서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 또 이 제자가 다시 제자를 두면 또 스승과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자상승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를 스승과 제자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계보가 성립이 되는데 그 계보상에 있는 조사들 그 계보의 스승 우리로 말하면은 저로 말하면 뭐 안동김씨 그러면 안동김씨의 뭐 몇 대조 개창조 2대조 3대조 막 조상들을 더 잘 모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이 조사들을 잘 모시는데 스님들은 어디다가 모시냐 일반 사대부처럼 사당에다가 위패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사리탑을 만들어서 모신다. 그 사리탑이 승탑이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승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스님한테서 그 과정이 답이다 이거죠. 답이를 치러서 잘 간수를 하면 사리가 나온다.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는 거 열반이 뭐냐 열반에 들었다. 뭐 큰 스님이 이번에 열반하셨다.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소천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 기쁨도 슬픔도 없는 거야. 갈등이나 이런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상태인데 부처님의 경우는 80살에 그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준 마지막 공양을 먹고 탈이 나셨어요. 그래서 식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뭐 식중독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식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들이 이 춘다를 막 미워하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그 춘다가 나에게 바친 공양이 큰 공덕을 쌓은 거다라고 그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게 열반이고 그럼 다비는 뭐냐? 그렇게 돌아가신 부처님을 태워서 불로 태웠듯이 불교의 화장 예법이죠. 스님들도 다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왜 차다자가 들어가느냐. 근데 오는 한자로 어떤 명사를 옮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리를 옮기는 방법과 뜻을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소리를 옮긴 거예요. 사운드. 그러니까 뜻을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사운드예요. 그래서 범어의 자피타가 사비, 사유, 사비다. 분소, 연소 요거는 뜻이 되는 거죠. 분소, 연소 이렇게 바꾼 건 뜻이야. 근데 위에 이런 거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누가 돌아가셔서 화장했다 하는 화장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냥 일반 화장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다비식이라는 승려의 시신을 불러 태우는 화장 의식인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각 종파별로 약간씩 다른 다비 방식을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몇 군데. 그래서 백양사의 예를 들어서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물을 붓고 창호지를 덮어서 열십자로 절개를 하고 흙을 덮고 화목을 쌓아서 불을 붙이면 나중에 다 처리하고 항아리를 꺼내면 사리가 글로 모인다. 뭐 그런 것도 다비식의 방법.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온 높은 온도에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과는 약간 다름이 있다. 어쨌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다비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을 설명하면서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종의 종조, 선종으로는 1조가 됐다. 달마가 부처님으로부터 28조지만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의 해능 스님까지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한국 불교가 대표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맥입니다. 선맥, 선종의 맥. 6조 이후에는 그게 완성이 됐다 해서 7조, 8조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해능 스님으로부터 남학, 회양, 청원, 행사, 다시 마저도일, 석두, 희천. 석두는 사실 돌대가리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백장, 회해, 서당, 지장의 제자가 된 분이 우리나라 신라에서 넘어간 도의선사가 그러니까 해능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4대쯤 밑으로 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조계종에서는 지금 도의선사를 종조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교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선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맥을 봤을 때 이 앞에 1조부터 6조까지 또는 6조 이후에라도 이 큰 스님들은 과연 중국에 승탑이 있느냐. 근데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승탑이 없더라. 대신 5조 스님이나 6조 스님은 등신불이 있더라 그랬죠. 이렇게 그대로 열반하신 그대로 좌상을 가지고 불상화한 것은 지금도 있다. 물론 다른 스님들 승탑은 있습니다. 그냥 그 선맥상에 있는 그 조사들 승탑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삼국시대 나말 여초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신라 말에 과연 이 승탑은 있었느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는 승탑이 없다고요. 이분들은 교종 스님이야. 그러니까 교종으로 말하면 부처님하고 같은 반열에 놓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종이 되고 나서 선맥 따라서 그 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대사에 대한 얘기가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경주 분황사에 원효대사 소상을 만들었다. 누가? 아들 설총이 자기 아버지를 소상을 만들어서 매일 공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이 소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문도 썼고 대각국사 의천의 형 셋이 다 왕이잖아. 넷째니까. 그 자기 형한테 이 원효하고 의상 두 사람이 유명한 신라 승인이 비를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19년 후에 세운 비가 화쟁국사비. 화쟁국사가 원효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화쟁국사를 비를 세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가 고증한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지금 요게 그 분황사 마당에 이렇게 이유 없는 돌멩이가 있는데 홈을 파는 걸 봐서는 비석을 꽂았던 받침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글씨가 있다는 겁니다. 글씨가 뭐라고? 차. 이것은 그 뜻이죠. 차. 디스 이런 거죠. 이것은 화쟁국사 지비. 화쟁국사 비가 있었던 부 뒤에 글자가 조금 뭐 읽는 거에 따라서 마멸이 돼가지고 약간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부적. 쉽게 얘기하면 화쟁국사비를 세웠던 받침대다라는 글씨가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원효나 의상은 하여튼 소상을 세우고 비는 세웠지만 승탑은 없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포스트 신탁은 뭐냐? 물건은 없으나 기록에 남아있는 게 두 개를 제가 신라 쪽 기록 하나, 백제 쪽 기록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신라는 이건 기록에 가장 오래된 승탁입니다. 어디 삼국유사에 삼국유사 권사편 원광 스님 얘기에 나오는데 신라 원광법사가 누구냐면 화랑 세속오계를 화랑한테 준 스님이죠. 임종무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생유택 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이 원광법사가 돌아가셔서 명활산에 장사 지내고 삼기산 아래에 부도를 세웠다라고 기록은 돼 있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 경주 북쪽에 가면 안강 가까운 곳에 금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3층 석탑을 최근에 세운 탑인데 일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옛날 원광법사 사립탑에서 가져와서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석탑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해현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수덕사에 주석하면서 법화경을 강론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스님은 특이하게도 혀사리탑 얘기를 했죠. 혀사리탑. 근데 중국에서 혀사리탑 전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우리 백제 이 스님도 혀사리탑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건 금곡사지에 원광법사 부도탑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옛날 흔적을 짜집기 해서 새 돌로 이렇게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옛날 원광법사 사리탑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려서 새 탑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러 가기가 위치가 좀 애매해요. 경주, 그다음에 안강, 그 경주 북쪽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걸 찾아가서 봤습니다. 혀사리탑은 원래 중국에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마라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놀랍게도 기독교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다 개신교는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하다못해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선교사를 만났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다 중국 한자로 먼저 번역이 돼요. 성경이건 불경이건. 이 우연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문화적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막 우리나라가 싫어도 문화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왔다를 벗어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버머, 산스크리트어, 인도어로 만들어진 불경을 한자로 바꾸는데 크게 두 분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의 1번 타자가 구마라집이에요. 2번 타자가 현장법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불경을 한자로 바꾼 거를 요거를 구역이라 그래. 이분이 한 걸 구역, 올드 번역. 현장법사가 한 걸 신역, 뉴 번역. 마치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물론 이건 다르지만 번역의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이니까 다르지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구마라집이 우리가 쓰는 불교용을 다 만들어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인도 말엔 그런 게 없는데 한자를 하면서 지옥, 극락 이런 말을 만든 거예요. 놀랍죠?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많이 해줘. 알고도 얘기하고 모르고도 얘기하는 이런 용어가 다 이 번역 과정에서 한자화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다시 한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처들 이름도 다 진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관, 본다. 그런 의미를 다 넣은 거죠. 관자재보살, 금강경, 경전 명칭도 지은 거예요. 이분들이. 반야심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놀라운 건데
이 1차 구역을 한 쿠마라지바가 죽을 때 내가 틀린 것이 없다면 나를 불태워도 내 혀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불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안에 있는 종남산 초당사에 있는 구마라집 사리탑인데 이 사리탑 안에는 이 혀가, 이게 혀입니다. 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설화에서 혀 사리탑이 나오는데 아까 그 백제 해연 스님도 혀 사리탑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분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남아있는 혀 사리탑은 없는데 그 혀 사리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스토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도반들이 시신을 석실로 모셨는데 그 시신을 산짐 스님들이 다 먹은 거야. 다 먹었는데 해골을 하고 혀만 남겼대요. 그래서 여기서 혀사리가, 이분은 화장을 한 게 아니고 산짐승이 먹고 남긴 거지. 그래서 그 남은 혀를 어디다가 모셨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분은 우리나라판 혀사리탑이 되는 건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중국에 간 적도 없는데 중국의 고승전에 이분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스님과 백제 스님의 사리탑 이야기가 기록에, 실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데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오래된 거 두 가지 설명해.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한 거예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기록으로가 아니라 실물로 가장 오래된 승탑을 찾아보자. 우리가 가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승탑. 저렇게 뭐 카더라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그러냐고 하면 돼요. 그걸 반론할 근거도 없고 우리 다시 주장할 근거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참고로 이해하고,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승탑은 1번은 아쉽게도 50%야. 추정이야. 추정. 확정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종조 도의선사의 승탑, 양양에 가면 진전사지, 진전사 절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탑처럼 생긴 승탑이 있어요. 이게 도의선사 승탑으로 추정됩니다. 도의선사 승탑. 양양에 있는데, 왜 양양에, 설악산이에요. 왜 양양 설악산에 있느냐? 이분이 중국에서 선종을 배워서 왔어. 그래서 서울에서, 어디 서울? 신라의 서울이니까 경주죠. 경주에서 선종을 펴려고 하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교종 세상에서 그 글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설악산에 와서 은거하다시피 보내셔. 나중에 인정을 받은 거지.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자리가 진전사라는 것이고, 그 제자가 염거화상, 보조선사, 채징으로 1, 2, 3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련 스님도 이 진전사에서 출가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최초의 승탑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팔각의 승탑이 2단의 석탑 기단 위에 팔각 승탑을 올려놓은 아주 드문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석탑 밑부분하고 똑같아요. 그 여기에 몸돌이 1층, 2층, 3층 올라가면 석탑인데, 석탑이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불탑이라 그랬잖아. 석탑이란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이거든요. 그게 불탑이고 스님의 사리를 모신 게 승탑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기단부에 이걸 올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 불탑을 카피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일단 요것을 추정되는 최초의 승탑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글자가 없는 거예요. 글자만 있으면 확정을 하는데 글자가 없어서 추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승탑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도의선사 걸로 본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1층 기단, 아래층 기단과 상층 기단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고 여기에 연화 받침을 놓고 팔각 몽돌에 지붕돌, 보주 해가지고 2단 받침에다가 팔각 승탑을 올렸어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앞에 배례석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보셨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실물도 있고 명확한 기록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사실은 명확한 1번이지 아까 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그 도의선사의 두 번째 제자 염거화상입니다. 염거화상. 염거화상은 승탑이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 원당형의 효시 시작이죠.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무랄 데 없어요. 팔각 원당형 사각 지대석인데 지대석은 제돌 같지가 않고 저거는 그냥 야외 놓느라고 이제 바닥을 정리한 거고 거기에 이렇게 받침돌이 장고형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받침돌을 얹고 몽돌 그다음에 몽돌에 조각이 8면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기와 지붕골을 그대로 파서 옥계석을 만들고 옛날에는 여기 없었어요. 상륜부가. 상륜부는 부실되고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박물관 수장고에서 찾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분은 설악산 억성사에 그 주석했다 그랬거든요. 아까는 진전사지잖아요. 억정사는 그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현재는 설리먼지라고 하는 곳에서 주석을 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크게 당대에는 널리 펼치지 못해서 다시 3대 보조선사 최징아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최징이 저 전라도 내려가서 가지산문을 만들어요. 보령사. 그리고는 자기가 1조가 아니고 도의선사가 1조고 자기 스승 염거가 2조고 나는 3조다. 이렇게 해서 가지산문의 1, 2, 3조를 정리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행정에는 전하기를 전자를 붙이죠. 흥법사지 승탑으로 돼 있어요. 흥법사는 어디 있어요? 원주에 폐사지 여러 개 있죠. 법천사, 흥법사 이렇게 있는데 거기 흥법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3개가 있잖아요. 원주에. 그 중에 흥법사지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현재. 거기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제 때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재 그 관리한 행정 기록이 그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흥법사에 있을 리가 없다. 또는 일부 최근에는 흥법사에 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그건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밝혀주면 우리는 그냥 그걸 따오면 되는 것이고 요렇게 부르고 있다를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염거화상 승탑 실물과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랜 승탑.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여기 염거화상 승탑 써있는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요거는 이제 좀 땡겨 찍은 사진인데 여기 옛날 사진이에요. 요거는 경복궁에 있던 우리가 문화재 보다 보면 경복궁에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경복궁의 옛날 그 중앙청 건물이 박물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박물관 야외 전시한 걸 다 경복궁에 있다고 썼어. 그때고 이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이천동에 있는 건데 승탑이 나왔죠. 그때 없었어요. 이거. 신기하죠. 그걸 수장고에 넣어놓고 없다고 그랬으니 요게 지금 저기 염거화상 승탑인데 기록은 탑지가 나온 겁니다. 탑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탑 안에서 구리로 얇게 만든 동판에 글자를 새겼는데 거기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염거화상 승탑인 걸 확인되고요. 그래서 요 탑지 요거거든요. 요건 춘천박물관에 있는데 요 탑지만
별도로 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박물관 가시면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답사를 해야 이게 엮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요거는 이제 요걸 크로스업 해가지고 이렇게 회창 4년 뭐 세차 중계 막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제가 글자를 풀었습니다. 회창 4년 연자를 이 연자도 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 연자 말고 이것도 해안 연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회창 4년 뭐 쭉쭉 해가지고 염거화상 탑 석가모니 불 입 열반에 들어간 지 1804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한자를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한자를. 2번 한자를 읽었는데 이것만 읽어서 소리만 내는 거지 뜻을 몰라. 다시 뜻을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뜻을 해석을 했더니 회창 4년 세차 갑자 회창 4년 갑자 해에 해석이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한다는 거예요. 개추 지월이 9월이에요. 제가 그 인문과정에서 맹중계 했죠. 맹중계 춘하 추동 그러니까 추의 개니까 9월이죠. 1, 2, 3, 4, 5, 6, 7, 8, 9니까 맹중계의 추면은 9월인 거야. 근데 그냥 개추해도 되네. 개추 지월 지월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개추의 달에 그러니까 9월에 29일이야. 이게 양순 9일 순이 열흘이야. 순이 양순이니까 열흘 2번이죠. 20에다가 9일이니까 29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우선 읽지를 못하고 읽어도 뜻을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9월 29일 날 그러니까 회창 4년 갑자회 9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또 해서 그 4번 해야 되니까 회창 4년이 또 언제인지를 봐야 돼. 회창 4년은 당나라 무종의 연호야. 회창이. 그래서 4년이니까 844년이 우리나라 신라로 넘어오니까 경흥대왕 때다. 경흥대왕이 문성왕이에요. 신라 문성왕 6년. 그래서 4번 해석을 해야 이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서기 844년 9월 29일 날 돌아가신 염거화상의 탑이다. 이게 그랬는데 이 탑을 세우기는 언제 세웠느냐? 석가모니 불이 열반에 든 지 1804년이 지나서 세운 거예요. 이 탑을 세우면서 넣은 거니까 1804년은 언제냐? 제가 얘기한 또 북방불기를 알아야 돼요. 남방불기는 안 돼. 그때는 당연히 북방불기죠. 그래서 북방불기는 부처님 생애가 1027년에 나서 949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그냥 북방불기로 불기 몇 년 그러면 여기서부터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석가모니 불이 열반에 든지 1804년 그러니까 904년 49년에서 1804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BC니까 계산 잘해야 됩니다. 또 AD가 아닙니다. BC 949 빼고 다시 남는 게 855년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긴 84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탑은 855년에 세웠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실물과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승탑은 염거화상탑이다. 근데 거기 퀘스천이 왜 전흥법사탑이냐 이게 조금 퀘스천이다. 그래서 요런 거 해석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런 클래스에서 제가 던져주는 정보죠. 혼자 이걸 풀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못 푸는 거지. 그냥 이 해석만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을 얘기 들으면은 뭔가 막 밝아지잖아요. 어두웠던 부분이 속이 시원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호 승탑 1호로 추정되는 것은 도의선사 것이요 확정되는 것은 염거화상 것이다. 이제 정리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승탑 오늘 배우는 메인인데 승탑은 과거에는 부도라고 불렀습니다. 부도.
심지어 승탑이 여러 개 있는 곳을 부도밭이라고도 했어요. 어디서? 절에서 그렇게 해서 절에서. 근데 그거는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 원래는 고승의 살이나 요거를 안치하는 묘탑인데 부도란 붓다가 부처잖아요. 붓다를 한자로 쓴 게 부도예요, 사실은. 그 부처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야, 부도라고 쓰면. 물론 선종은 뭐예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된다 했으니까 틀린다고 할 수는 없어. 그분이 깨달은 큰 스님이니까 그분도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불탑과 승탑을 구분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과 고승의 사리탑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도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붓다를 부도라고 쓰다가 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스님들 탑을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쓰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남할 여초 때 당에서 선정이 들어오면서 구산 선문이 생기면서 스승을 아주 끔찍히 모시는 전통이 생겼고, 그 스님 자기 계보상의 조상 스님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받드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승탑이 된 거죠. 승탑은 아까 그 영고화상 승탑을 봤지만 이게 표준형의 팔각 원당형 승탑입니다. 그래서 받침돌을 땅바닥에 맨 땅에 놓을 수 없으니까 받침돌을 깎아서 놓고 이렇게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놓는데, 상대석은 주로 악년, 똑바로 피는 년, 하대석은 복년, 뒤집힌 년, 이 가운데는 약간 균형미가 이렇게 홀쭉 들어가서 장구 형태를 띠면서 여기 전체적인 각은 팔각을 유지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계속 팔각을 유지하는데 안상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받침대도 그렇고 중대석도 그렇고, 또 상대석 위에 바로 몽돌을 놓는 게 아니라 다시 괸돌을 하나 놓죠. 연화좌를. 그래서 여기도 안상을 놓고 여기도 또 연꽃잎을 조각을 해서 팔각을 놓는데, 문비라 그래서 문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물쇠도 걸어. 스님의 사리를 넣고 잠갔다. 그래서 네 군데는 창문을 내거나 문 모양을 앞뒤로는 문, 좌우로는 창문을 새기고 나머지 네 면에는 사천왕상을 새기고 하는 이런 장엄을, 꾸밈을 이제 계속 만들게 되죠. 그리고 목조 건물 지붕을 그대로 아주 조각을 해서 나타내거나, 뭐 심지어 여기다 귀꽃도 달아서 하고, 위에 상년부는 다시 노반, 복발, 보계, 보련, 보주 이렇게 해서 쭉 세우죠. 그래서 민이 축소된 석탑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승탑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느냐. 첫째, 지금 본 팔각 원당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팔각 원당형이 있고, 이것이 변형이 돼요. 방형이라는 것은 네모지다는 뜻이고, 오륜은 우리가 말하는 오륜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형, 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종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복발형 또는 종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팔각 원당형은 현재 우리가 그 문화재적인 가치를 쳐주는 승탑의 대부분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 모습이고요. 승탑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붕돌, 옥계석은 목조 기와 꼴을 그대로 암기와 숙기와까지 다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신장, 비천, 사자, 연꽃 이런 걸 다 새겨서 장엄을 꾸미죠. 또 중대석을 북처럼 배가 부르게 하거나 장구처럼 홀쭉하게 하거나, 거기다 용이나 구름을 새기고, 나름대로 또는 지붕을 이렇게 높게 들어올려서 지붕 아래에도 다양한 조각을 새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보겠습니다. 화순 쌍봉사에 가면
철감선사탑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 승탑이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국보입니다. 이것도 팔각 원당형이죠. 그랬는데 조각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조각을 새겼고 중대석, 상대석에 옆꽃도 아주 뚜렷하게 두 겹, 세 겹 받고 여기도 받침대에 요거는 반인 반조 가릉빙가라고도 하고 극락조라고도 하는 상상의 새를 여기다 새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상을 깊게 파가지고 그리고 여기 문비에 자물쇠 걸고 이렇게 신장상을 그다음에 지붕을 아주 꼼꼼하게 다 새겼죠. 이건 곡성에 있는 태안사 적인선사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각 원당형인데 받침대 8개 팔각 부분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자로 추정되는 동물상 전부 다릅니다. 8마리가 모습이. 그리고 중대석, 상대석, 받침돌, 몸돌, 쥐붕돌 그리고 여기는 상년부가 사라졌는데 상년부가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죠. 근데 이건 보물이야. 장흥 보림사에 있는 보조선사탑 채징 아까 얘기한 채징입니다. 3대 가지산문에 이제 실제 절집을 열기는 이분이 열었는데 받침돌 위에 다양한 한 3겹 정도 받침돌이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죠. 약간 손상이 있어서 아마 문화재적인 가치는 조금 떨어져요. 앞에 자기 스승들보다. 그래서 보물입니다. 요 구름무늬를 다양하게 수방같이 받침돌을 새겼고 몸돌이 아주 중대석이 너무 좀 높은 약간 언밸런스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국보에는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석이 있고 다시 받침돌을 깔고 몸돌 역시 문비와 신장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붕돌도 좀 좁죠.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이거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약간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남원 실상사에 있는 수철 화상탑. 요거는 받침돌 팔각으로 새겼고 하대석에도 다양한 동물상을 새겼는데 좀 마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중대석, 상대석, 상대석 위에 다시 받침돌, 몸돌, 쥐붕돌 패턴은 계속 같습니다. 그죠? 이런 팔각 원당형이 메인인데 이제 두 번째 이게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형이라고 하면 네모난 평면형이 되는 거죠.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주 고달사지 승탑은 팔각 원당형을 메인은 유지하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거의 튀어나올 정도의 환조에 가까운 조각을 막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원주 법천사의 지광국사탑인데 현재 이거 못 돌아가고 있죠. 요게 그 경복궁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국립박물관이 이천동으로 이사 갈 때 이사를 못 갔습니다.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낡아서. 그래서 거기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서 고궁박물관 옆에 계속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것을 완전 해체 수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대전의 문화재 보존센터로. 그래서 복원을 끝냈어요. 이제 끝냈는데 문제가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주에서 지금 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법천사지 복원 발굴해놓고 그 옆에 전시관 새로 졌잖아요. 건물까지 새로 졌다. 이쪽으로 다오 그랬는데 박관님 이거 못 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게 고증을 그 원래 위치를 지금 문화재위원들끼리 조금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이한 방형 사각이에요 전부. 그리고 막 카튼 형태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나라에서 아마 들어온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화려해요. 바닥에 네 군데는 용머리가 이렇게 나가 있고 사각의 기본 패턴인데 지금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원주에 가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승탑의 아주 샘플 오브 샘플이죠. 이게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건데 이 용머리가 얼마나 잘 새겨놨는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몸돌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그 정도로. 제가 이거 가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해서 설명판에 용이 2마리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마리뿐인 거예요. 내가 문화재 이렇게 못 찾나 나를 탓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1마리를 찾았고 내가 물어봤거든. 도대체 2마리가 어디 있냐. 내가 아무리 봐도 1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이자만 일자로 왜 우리 식당에 가면 가격표에 1,900원을 2,000원 고치듯이 그것만 일로 바꿔놨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찾는다고 고생한 생각하면 근데 멋있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원형도 있어요. 둥글게. 요거는 이제 그 청주에 있는 그 정토사지에 있는데 요거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있고 그 청주 정토사지 절터에는 모의본을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근데 드물게도 이게 둥글게 돼 있어요. 구형이야, 구형. 그리고 이렇게 묶은 것처럼 끈이 딱 돌려져 있고 역시 기본은 베이스는 팔각입니다. 팔각 지대석 위에 팔각 받침돌 하대, 중대, 상대, 몸돌이 구형이 됩니다. 지붕돌도 팔각을 베이스로 해서 샘플을 올렸는데 귓꽃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귓꽃이 잘 깨집니다. 그리고 상면부는 없는데 아무튼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팔각 원당형을 주로 하고 변형된 사각이나 구형이나 아주 그 돌출된 조각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석종형 승탑, 종형, 반구형이라고도 하고 이건 조선 때 와서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원래 산치대탑 탑이 이렇게 복발형이잖아요. 둥글게. 그래서 글로 원형을 찾아갔다는 설, 앤드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조선시대 들어오면 억불승여잖아요. 절집이 구박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치 않아. 그래서 고려 때나 신라 말처럼 화려한 승탑을 못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우수한 석공이나 석지를 사서 우수한 석공을 써서 만들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종형으로 바뀌었다라는 배경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 승탑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죠. 이 얘기입니다. 바로. 제작이 쉽고 절집은 자꾸 어려워지고 또 억불승위하다 보니까 크게 뭐 그 숭배하는 그런 신앙도 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조건이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신라 때에도 종형이 있어요. 또 고려 때도 금산사 승탑이라든지 신륵사 승탑 이런 것들도 일부 그러니까 반드시 조선시대 어려운 때만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더 늘어난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팔각 원당형을 세우기도 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이 되면 또 애를 쓰면 세울 수 있는 거겠죠. 요거는 울산 태화사지에 있는 12지상 승탑인데 이건 신라 말기에 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12지가 둘러서 새겼어요. 양각으로. 근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종형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요거는 금산사의 계단 있죠. 금강계단처럼 계단 위에 승탑인데 이것도 고려시대 거고 현재 가장 오래된 종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신륵사 보제존자 탑이 세 군데 있죠. 그래서 해암사에 있고 신륵사에 있고 있는데 요거는 신륵사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물. 지공화상이 보제존자는 나홍입니다. 나홍.
지공의 제자 나옹, 나옹의 제자 무학, 이게 고려말 신라 조선 초의 삼화상이거든요. 근데 나옹을 보제존자라고 합니다. 스님의 그 호칭으로는. 요거는 그 스승인 지공화상탑인데 요거는 개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볼 수는 없고 사진만 얻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때 세운 거지만 팔각 원당형도 여전히 있다. 요거는 충주 청룡사에 있는 보각국사탑인데 요건 이성계가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국왕이 세워줬으니 팔각 원당형의 훌륭한 승탑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회암사지 승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승탑입니다. 높이로. 한동안 지방문화재였다가 최근에 보물로 승격이 됐죠. 그래서 2130호, 보물 2000호 넘으면 몇 년 안 된 겁니다. 요것도 아주 다양한 받침과 중대석을 있고 위에다가 구형에 가까운, 그러나 기본 베이스는 역시 팔각입니다. 회암사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탑, 우리가 말하는 승탑은 과연 이제 부도라는 말은 우리는 안 쓰기로 합니다. 우리 답사팀에서는 승탑, 그래야 불탑하고 구분이 되는데 불탑은 불자를 빼도 됩니다. 당연히 부처님 탑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탑이 다 불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승탑이죠. 그래서 승탑은 그 건축적으로 목조 건물을 재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불상을 새기고 여러 가지 문양들, 동물, 뭐 구름무늬, 연꽃무늬 아주 많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새겨진 연대별 그 조각의 특징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라 때, 고려 때, 고려도 전기냐 후기냐 이런 것을 다 문화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 미술사의 연구 자료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승탑이라고 한동안 불렀고 심지어 부도밭이라고 불렀는데 승탑을 부도라고, 많이 있으면 부도밭. 근데 막 욕을 했죠. 그래서 뭐 배추밭이냐 무밭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부른 것으로 인정을 하자. 부도는 부처님이다. 붓다가 부도다. 그래서 부도라고 부르지 않고 승탑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말 이겁니다. 훌륭하신 스님들이 입적해서 승탑을 만들어서 유고를 봉안했는데 그걸 여러 개를 함께 모셨다 그래서 감자밭이나 고구밭처럼 부도밭이라 그러면 되겠느냐. 인격 모독이다. 그래서 절에 가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승탑원, 우리 능원묘 할 때 원자를 쓰거나 아니면 승탑군, 승탑이 물이 지어 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승탑군이죠. 승탑과 탑비가 같이 있죠. 멋있어요. 아주 잘 조성을 했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도밭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승탑원, 승탑군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흥미로운 분이 있죠. 잘 아는 분. 유명한 초이선사. 요게 초이선사 거고, 요 뒤에 뾰족한 게 서산대사 승탑. 대흥사에 있어. 미왕사 승탑은 쉬었다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 장난감도 나오니까 껐다가 키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랜만에 하니까 어떻게 끄는 건지도 잊어먹었네.